결국 23일, 그러니까 이들이 항해에 나선 지 24일째 되는 날 통신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이들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에는 뗏목만 부서진 채 발견이 되었고 4분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3분은 시신을 찾았고 장철수 대장은 다리 한쪽만 발견이 됐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런, 우리가 생각했을 땐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저런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발해라는 역사는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잘 모릅니다. 왜요? 발해가 존속했던 기간이 200년이 좀 넘습니다. 시기가 길지 않은 것도 있지만 발해 역사가 남겨진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란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수도 전체가 완전히 불타버렸거든요. 그래서 발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발해사 연구가 상당히 진전이 돼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발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발해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해 1300호라는 이름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한겨울에 동해바다를 건너고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뗏목이라고 우습게 볼 수는 없고요. 이 뗏목이 길이만 해도 12m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잘 뜨는 물풀의 나무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뗏목인 거죠. 근데 이 뗏목 이름이 발해 1300호입니다. 의미가 있겠죠. 뗏목으로 이들이 동해바다를 건넜던 때가 1997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해가 발해가 우리 역사에서 세워진 지 1300년 되는 해였던 거죠. 그래서 발해 1300호란 이름으로 이들이 뗏목을 띄웁니다. 이렇게 뗏목을 띄워서 동해바다를 탐사하겠다고 나선 탐사대원들이 4분이 있었습니다. 대장이 여기에 있는 장철수라는 분이셨고요. 이분은 러시아어를 전공하는 분이신데 독도 연구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독도 전문가십니다. 독도 지킴이셨죠. 이분들은 탐험 전문가인 선장님과 촬영 담당 그리고 통신 담당 이렇게 해서 이 4명이 탐사대를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1997년 12월 31일 날 여기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이 지점 근처가 이 발해에서는 동경이라고 동쪽 수도가 있던 곳입니다. 실제로 발해 사람들은 이렇게 동해바다를 따라서 일본하고도 무역을 했었고요. 여기까지 육로로 와서 여기 있는 바다로 통일신라하고도 무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해인들이 교역을 하러 나갔던 바다였던 거죠. 그래서 발해인들이 동해바다를 건넜던 방식 그대로 이들도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동력으로 뗏목으로 이 동해바다를 건너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 순전히 바람의 힘과 해류의 힘만으로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러니 바람이 이렇게 불어줄 때, 북서풍이 불 때 출발을 해야 되니까 겨울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해 사람들은 일본하고 무역을 할 때 겨울에 출발을 하고 올 때는 이렇게 남동풍이 부는 여름에 올라와야 됐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발해인들이 건넜던 방식으로 이 동해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처음 목적지는 제주도였는데 중간에 목적지 바뀌어서 부산에 상륙하는 걸로 그렇게 탐험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탐험 계획을 세운 까닭이 뭐냐 하면 이들은 발해 역사를 알리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철수라는 대장은 독도 전문가잖아요. 독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독도는 우리가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생기는 곳이죠. 독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독도 말고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곳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간도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도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간도는 이 위쪽이 간도입니다. 이 간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쪽 간도를 서간도라고 얘기하고 이쪽을 동간도 혹은 북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간도 땅은 발해가 있었던 땅인데 지금은 중국 땅이죠.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면 이 간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될 테고 이 간도 땅을 잘 들여다보면 중국하고 우리 사이에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간도 땅이 우리가 되찾아야 될 땅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이 간도 땅이 발해가 있었던 땅이다 해서 발해 역사를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1997년이면 역사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못하던 시기인데 특히 고구려사나 발해사 연구가 활발할 수가 없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사는 발굴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얻고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이 고구려도 발해도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발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백제사나 신라사 중심으로 고대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이게 2000년이 넘어오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2000년 이후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을
주장을 하면서 고구려사를 중국의 당나라 지방정권이라고 역사 왜곡을 하고 나서요. 그러면서부터 2000년 이후에 고구려사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더 발해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2000년 이후의 이야기고 1997년만 하더라도 고구려사는 물론이고 발해사는 더더욱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곳에 발해라는 우리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들이 동해 바다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뗏목을 타고 이 한겨울에 이 바다를 건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들이 뗏목을 타고 가면서 안전장치를 다 해뒀다면 이게 사람들의 이슈가 될까요? 이들이 뗏목을 선택한 이유가 목숨을 걸 위험한 시도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뭐 유명한 인사도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한 이슈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뗏목을 타고 12월 31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둬야 되겠죠. 매일 안전히 항해하고 있다는 걸 지표와 함께 알려주는 정도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통신이 끊기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수색대가 이들을 구조하러 오는 거죠.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하고 이들이 바다를 건넙니다. 항해하던 중간에 1월 5일 날 찍은 사진인데 어때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이 사진 한 장으로만도 느껴집니다. 그렇죠? 울릉도 인근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을 받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올 예정이었는데 여기에서부터 해류가 원하는 대로 흐르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력이 있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꺾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계속 일본 방향으로 배가 휩쓸려 가는 거죠. 그러다 결국 23일, 그러니까 이들이 항해에 나선 지 24일째 되는 날 통신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이들을 찾아 나섰는데 결국에는 뗏목만 부서진 채 발견이 되었고 4분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3분은 시신을 찾았고 장철수 대장은 다리 한쪽만 발견이 됐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런 우리가 생각했을 땐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저런 행동을 해야 됐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분들에게는 발해 역사를 알리고자 했던 게 목숨을 걸 만큼 절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철수 대장이 통영분이십니다. 그래서 통영에는 매년 이렇게 추모제를 지내고 있고요. 지금 통영에 가면 이분들을 기리고 있는 조각상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을 추모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발해 역사가 더 와닿지 않나요? 이분들이 그렇게 알리고자 했던 발해 역사,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역사입니다. 왜 특별한지 살펴보자면 발해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북쪽의 넓은 땅을 차지했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간도 땅이 실제로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생긴다면 발해 역사는 더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요? 대조영입니다.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다는 건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대조영의 아버지 이름이 대종상인데요. 이 대종상 장군의 실제 이름이 걸걸중상입니다. 걸걸중상. 걸그룹이요? 자, 실제로 대조영이 이 발해를 세울 당시에 당나라의 추격을 따돌리고 동모산에 수도를 정하고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구려 유민들만 데리고 발해를 세운 것이 아니라 말갈인들을 함께 데리고 발해를 세웠어요. 그때 당시에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던 사람이 대조영과 대조영의 아버지였던 대중상 장군이었고 말갈인들을 이끌던 리더가 걸사비우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걸사비우라는 이름을 들어보니까 걸걸중상이나 걸사비우나 비슷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 이 걸걸중상이라는 이름은 말갈인의 이름이라는 거죠. 대조영의 아버지가 말갈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대조영도 말갈인이죠. 그러면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우리 역사인가요? 소수의 고구려 유민들과 다수의 말갈인이 함께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배층은 고구려 사람들이었어요. 왕조 국가에서는 지배층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누구였느냐 따지고 보면 말갈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말갈인이 누구냐 하면 고려 시대 때는 이름이 여진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들이 청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청나라는 지금 중국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말갈인들이 함께 세운 발해 역시도 중국의 역사라고 중국이 억지를 부릴 수가 있겠죠. 실제로 중국이 동북군송을 할 당시에 고구려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시키고 발해 역사도 중국의 역사로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고구려는 당연히 우리의 역사고요. 발해는 왜 우리의 역사인지 대조영의 출신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영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대조영이 고구려인이냐 발해인이냐, 대조영이 있다면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대조영이 남겨놓은 자료도 없고요. 그러니 발해에 대해서 주변 나라에서 남겨진 자료들을 찾아보면 구당사라고 먼저 쓰여진 당나라 역사서에는 대조영을 발해 말갈의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 조영이 무리를 이끌고 동모산을 거점으로 나라를 세웠다 하고 있습니다. 대조영을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종이란 말을 어떻게 쓰나요? 좀 뭔가 다르다 할 때 별종이라고 쓰죠. 그런데 역사에서는 별종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역사에서는 별종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는데 주몽이 고구려 세우기 전에 어디서 탈출해서 내려왔죠. 부여에서 탈출해 내려와서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하고 비류가 역시 고구려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백제를 세웠습니다. 이 내용을 역사서에서는 어떻게 적고 있냐면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다. 백제는 고구려의 별종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 별종이라는 건 여기서 나왔다. 여기하고 같은 계통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대조영이 고구려의 별종이라는 말은 대조영은 고구려 계통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쓰여진 신당서라고, 역시 당나라 역사서인데 더 뒤에 쓰여졌다 그래서 신당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당서에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당서에서는 발해는 할 때 발해는 대조영을 뜻합니다. 대조영은 본래 송말 말갈 사람으로서 고구려에 부속되었던 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고구려에 부속되었던 자지만 이 사람은 말갈인이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당서에서는 대조영을 고구려인으로 보고 있고요. 신당서에서는 말갈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헌을 보고는 대조영의 출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기록에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고구려의 옛 장수였던 조영이 성이 대시인데 잔병들을 모아서 대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발해라고 했다 합니다. 자, 여기에서 고구려의 옛 장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국유사에서는 대조영을 고구려 장수, 고구려인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해가 세워졌던 당대에 통일신라에 최치원이라고 굉장히 박식한 인물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당나라가 고구려를 없앴는데 그 고구려가 지금 발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해는 대조영이 세운 나라인데요. 대조영의 출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영이 발해를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서도 고구려의 옛 장수가 발해를 세웠고 고구려가 지금 발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대조영의 출신이 말갈인이냐 고구려인이냐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고구려가 우리 역사면 고구려를 계승해서 세운 발해도 우리 역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조영 스스로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발해를 세웠다라고 얘기했으니 대조영의 국가 정체성은 고구려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해는 우리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발해에서만 혹은 우리 역사에서만 발해가 우리 역사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주장일 뿐이겠죠. 그런데 주변 나라에서도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발해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이 일본에 가면 발해의 왕과 일본의 왕이 서로 국서를 주고받은 자료들이 남아있어요. 그 국서에 발해 왕이 스스로를 발해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고려 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헌에서는 고구려하고 고려는 같은 말입니다. 발해 왕이 스스로 고구려 왕이라고 국서에 칭하고 있으니 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역사가 맞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 발해를 세운 대조영 역시도 고구려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또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 발해가 영토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었던 나라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발해가 가장 넓었어요. 발해가 고구려의 1.5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통일신라가 지방행정을 9주로 나누었을 때 발해는 62주로 지방행정 지역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이 넓은 땅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도를 5개, 전체를 15부로 그리고 부 안에 62주를 뒀습니다. 그런데 이 15부 안에 보면 여기에 있는 용천부에는 숙신족이 살고 있고요. 여기에 솔빈부에는 솔빈족이, 여기에 정미부에는 음루족이. 그러니까 각각 다른 부족이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뭘 얘기하겠어요? 바로 발해는 다민족 국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